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볼 작가는 현진건과 나도양이 되겠습니다. 뭐 현진건과 나도양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동인이나 이광수에 비해서 어떠한 그 지명도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현진건과 나도양도 뭐 이를테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도양의 뭐 물레방아 같은 혹은 벙어리 삼룡 이런 작품들은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 수업을 듣는 그 외국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이 현진관과 나도양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어떤 소설 작품이라는 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그들을 연구해 볼 만한 작가라는 점에서 오늘 처음 만약에 그 현진관과 나도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작가들 앞선 이제 물론 이강수와 어떤 김동인의 작품들은 당연히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언급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편은 한 번씩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작가적 특성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작품 안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이해하는 작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 과제로 내드린 뭡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학기에 여러분들이 어느 한 작가를 선택하든지 혹은 어떠한 한 작품을 선택해가지고 소논문을 제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혹은 그 작가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말씀드린 것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원이라는 것은요. 아무래도 대학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이고 박사에 지금 입문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연구자입니다. 박사는. 석사는 모르겠지만 박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저와 같은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똑같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현대문학 안에서 죄송합니다. 현대문학 안에서 그 작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은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석사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 이건 아니죠. 석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석사로서의 연구자로서의 자세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학사가 아니라 석사 그다음에 박사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에 있을 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의 연구자로서 이 한국 국문학이라는 것, 특히 국문학 안에서의 현대문학 중에서도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그 작가 혹은 작품들에 대한 연구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연구의 이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문이라는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어떤 그 여러분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바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면 저는 대단히 만족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현진건과 나도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현진건의 소설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현진건이라는 작가는 백조의 동인이죠. 백조의 동인으로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소설 세계라는 것은 지식의 좌절, 그 다음에 경제적인 빈곤상 이런 것들을 소설을 통해 보여주면서 작가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 지식인의 좌절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빈처라는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 빈곤상이라는 것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핵심의 내용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김동인 이후 등장한 단편 소설에 기법적 완결을 추구하면서 소설적 미학의 확립에 기여했다. 이렇게 평자들이 현진건의 소설 세계를 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진건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품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빈처나 이 운수 좋은 날 같은 작품들인데요. 이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이 단편 소설적 기법이라는 것이 결국 현진건에 이르게 되면 김동인에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세련되고 단편 소설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김동인의 어떤 뒤를 잇는 단편 소설 작가로서 현진건을 위치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소설 미학을 확립에 기여했다라는 측면은 바로 초기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1인칭 화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소설 속에서 성격의 초점과 소설의 초점을 일치시키면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분석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적 분석이라는 것이 앞서 이제 제가 그 김동인을 말씀드릴 때 어땠습니까? 김동인이 어떤 근대적인 것들을 제대로 체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내면화, 그러니까 자아의 인식이라든지 자아의 각성의 측면을 어떤 면에서 보면 머릿속으로만 하다 보니까 머릿속 소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진건은 그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거죠.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고 있듯이 인물의 내면의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빈처에서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의 어떤 고뇌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처를 통해 그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빈처의 내용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빈처의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소설가인 나가 등장하죠. 그 소설가인 나라는 인물이 빈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우선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현실적 욕망과 동요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죠. 그걸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아내가 그 남편의 어떤 이상을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무능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소시민적 그 사유 혹은 사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남편이란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과 이제 대비되는 인물로서 이제 처형이 등장하죠. 혹은 은행원 T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물과 그렇지 않고 어떤 정신적 가치에 치중하고 있는 인물을 서로 대립시켜 놓음으로써 그들의 어떠한 내면적 고뇌 같은 것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심리 변화가 드러나면서 사실적 효과를 더욱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처는 꼭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진건이 빈처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1인칭 화자의 고뇌,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내면 분석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분명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현진건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운수 좋은 날인데요.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것은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어떤 3인칭 시점의 서술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작중 인물의 삶을 좀 더 치열하게 묘사했다라는 거죠. 그 운수 좋은 날, 말 그대로 운수 좋은 날인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운수 좋은 날인데 자기 마누라는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나는 운수 좋은 날에 정말 뭡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층민의 모습이죠. 하층민의 모습. 그래서 이 하층민인 김첨지가 이제 그 인력거 군이죠. 그런데 그 인력거 군인 김첨지가 그날따라 대단히 뭡니까? 계속 운수가 좋죠. 운수가 좋다 보니까 어느 장소를 데려다 주고 그 장소에 갔더니 또 손님이 또 오고 그렇게 되고 계속 날씨가 궂으면은 인력군들에게 뭡니까? 날씨가 굽기 때문에 뭡니까? 손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날은 김첨지가
계속 뭡니까? 손님들을 맡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김점진 스스로 야, 오늘 운수가 좋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만족하지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가봤더니 뭡니까? 그 공공한 삶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그러니까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에서 비롯되는 아이러니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뛰어난 작품이죠. 그러니까 운수 좋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 이 시대상과 맞물려 가지고 노동자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소설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운수 좋은 날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인간 생활 안에서 그 운수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운수가 좋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운이 좋다는 거죠. 그럼 운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죠. 그러니까 운수가 좋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여러 상황들의 어떠한 그러니까 사건의 연관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인과관계에 의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운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필연성이 아니죠. 우연성이죠. 그 우연성에 따라서 이 나오는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별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김첨지가 계속 뭡니까? 운수 좋게 손님들을 맡고 있지만 그가 운수 좋게 손님들을 맞으면서도 그는 항상 뭡니까? 불안한 감정에 휩싸이고 있죠. 그것은 왜 불안한 감정에 휩싸입니까? 나에게 이런 운수가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어떤 노동자의 공공한 삶에서 오는 불안이죠. 그러니까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행운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행운이 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뭡니까? 또한 불행이 닥칠 거라는 거죠. 왜? 행운이 오는 것이 우연치 않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우연치 않은 행운이라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인간에게는 인과응보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 언제나 좋은 일이 죄송합니다. 좋은 일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쁜 일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첨지가 그런 면에서 자기가 평소에 자신이 어떠한 겪었던 그런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그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아내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운수 좋은 날 노동자의 공공한 삶 속에서도 계속 뭡니까? 손님이 옴으로써 자신은 뭡니까? 며칠 전부터 설렁탕 타령을 했던 아내에게 설렁탕을 먹일 수 있다라는 그 기분 좋음이 결국 일을 기쁘게 만들었고 즐겁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먹일 수 있는 대상인 아내는 죽어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비극성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서 또한 뭡니까? 아이러니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비극을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그와 같이 그려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이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편 소설이지만 운수 좋은 날은 대단히 뭡니까?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현진건의 소설을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빈처와 운수 좋은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현진건이 창작했던 소설의 주 소재는 무엇이었는가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가 이제 어떠한 소설의 주제로 주로 삼았던 것은 생활의 궁핍상입니다. 아까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빈처를 둘 다 놓고 봤을 때 뭡니까? 빈처에서는 소설가인 나의 어떠한 그 공공한 삶, 그 다음에 운수 좋은 날에서는 김첨지의 공공한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가 물론 이제 일제치하라는 것에 있어서 이 소시민들은 분명히 공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의 상을 갖다가 구현해내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실이라는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빈곤을 체험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피폐함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 가치가 우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빈처에서 그 공공한 삶 안에서도 소설가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정신적 가치들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의 아내 역시 뭡니까?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역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대의 궁핍한 사회상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 문제를 예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현진건 소설의 의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진건 이와 같은 현진건 소설의 특징은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결된 짜임새를 추구하는 소설적 기법이 주제의 형상화에 잘 부합하였고 더불어 인물의 성격화 방법에 있어서도 심리 묘사의 어떠한 치밀성이 두드러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내면 심리의 변화와 외부적 행동 방식을 완벽하게 대조시켜서 구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첨지를 한번 놓고 봅시다. 김첨지가 그러니까 외부로는 뭡니까? 운수가 좋다고 하면서 계속 기뻐하고 있지만 내부 심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행위로서 계속 손님이 끊이지 않는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내적으로는 뭡니까? 아내의 어떠한 그 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같이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대조시킴으로써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의미, 제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적인 것들을 뭡니까? 훨씬 더 극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 서술적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묘사의 객관성을 구현해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현진건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현진건의 어떤 작품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운수 좋은 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분명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뭐 운수 좋은 날 읽어봤는데 뭐 김첨지 얘기 뭐 뻔하잖아요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그 완결한 짜임새라든지 소설적 기법, 주제의 형상화, 인물의 성격화, 심리 묘사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면 심리의 변화, 외부적 행동 양식을 완벽하게 대조시켰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안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서술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또 묘사의 객관성을 구현해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현진건 소설의 특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신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에 현진건이라는 소설가를 나의 어떠한 그 논문의 대표 작가로 하나쯤 그러니까 한 분쯤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작가론이라든지 혹은 운수 좋은 날의 작품론 같은 것을 소논문으로 써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인물이 바로 나도향이죠. 그러면 나도향의 소설 세계는 어떠한가 했을 때 나도향 역시 백조의 동인입니다. 그리고 이 나도향이 남기고 있는 어떤 단편 소설 역시 어떤 이런 거죠. 김동인의 어떤 단편 소설 그것을 이어받아서 현진건과 더불어서 뛰어난 단편 소설들을 써내고 있죠. 그래서 백조 동인이면서 문필 활동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백조 동인으로 문필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초반에는 예술에 대한 환상에 들뜬 인간을 묘사하거나 서간체 형식으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작품들을 창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 이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백조 창간호에 발표되었던 젊은이의 시절 이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은 예술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상에 들뜬 인간을 묘사해 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작품이 이제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길 이런 이 작품이 있죠. 이 작품은 뭡니까? 서간체 형식을 빌어가지고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갖다 드러내고 있죠. 별을 안거든 울지나 말길이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초기 작품이죠. 이게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초기 작품 다음에 이제 이 나도양이 장편을 창작해내게 됩니다. 그 장편이 바로 환이라는 장편이죠. 이 환이라는 장편을 통해서 애정의 갈등 문제를 낭만적으로 형상화했던 이광수의 무정에서 보여준 계몽성을 일정 부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정 갈등 문제를 낭만적으로 형상화했던 것이 이광수의 무정이라면 그 무정이 결국 개몽성을 보여주면서 소설적인 그러니까 개몽으로만 끝쳐버렸죠. 개몽. 그러니까 개몽이라는 게 어떤 실천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개몽하자라는 데 그쳐버려서 어떤 실천 의지 같은 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자아의 각성 같은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대 소설의 출발이긴 하지만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동인에게 뭡니까? 이광수의 무정이 통속소설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도향은 이러한 통속소설적 죄송합니다. 통속소설적 측면을 일정 부분은 극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희에서는 이 내용이 물질적 욕망과 애정의 문제에 얽혀서 고뇌 속에서 파멸하게 되는 한 여인의 삶을 그려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모티프는 장한몽과 같은 일본 신파소설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그 묘사라든지 서사의 내용이라는 것들이 그러한 계몽성을 일정 부분 극복하는 그런 소설로 평가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환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결국은 뭡니까? 여주인공이 결국은 잘못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 생활로 인해서 흥미를 잃게 되고 병까지 얻게 되자 부여로 요양을 갔다가 결국은 백마강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주인공 어떤 물질적 욕망의 추구, 그 다음에 사람을 버리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장한몽류의 일본 신파 소설의 내용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작가가 어떤 애정 갈등의 문제 자체를 아주 낭만적으로 형성해 놓음으로써 그러한 또한 그 창작의 의욕을 보여줌으로써 이광수의 어떤 무정에서와 같은 계몽성을 일정 부분 벗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장편소설 환희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뛰어난 작품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어떤 그 무정의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는 작품이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볼 작품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나도양의 어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나도양의 어떤 대표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벙어리 삼룡이라든지 물레방아, 뽕 이런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죠. 이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의 경우는 어떤 인간의 본성과 현실적 삶의 조건을 동시에 문제 삼아가지고 이를 소설화함으로써 소설적 주제와 완결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의 경우는 낭만적 경향을 벗어나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데 일단 의미가 있죠. 더불어서 인간의 어떤 본능적 유욕과 물질의 탐욕이 빚어내는 인간성의 타락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아주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이 작품들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뭐냐면 물레방아나 뽕이라는 이 작품들이 우리가 뭐 진짜 예전에 이제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에로 영화가 치 되었던 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양이라는 이 작가를 무슨 에로 소설이나 쓰는 작가로 착각해 버릴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갖다 이 자극하는 그러한 소설 내용일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에로적인 측면으로 그려내서는 안 되는 소설적 완성도를 보이는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벙어리 삼룡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삼룡이라는 하인과 그러니까 하인이 어떤 신분적 차별, 그다음에 벙어리라는 육체적 불구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했던 주인공이었는데 그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주인들의 폭압에 항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불을 지르고 자신도 역시 같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제 자신이 어떠한 그 신분적 차별과 육체적 불구성을 극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비극적 내용이죠. 그러는데 그가 이제 그 불을 지르는 행위라든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측면은 어떤 자아의 각성적 측면이라고 일정 부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벙어리 삼룡이가 분명 의미 있는 작품인 거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물레방아라는 작품이죠. 이 물레방아라는 작품 역시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계급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인간의 타락상이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물레방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 결국 벙어리 삼룡이나 물레방아는 둘 다 뭡니까? 일종의 복수극입니다. 복수극. 복수극인데 결말의 어떤 처리 방식이 복수극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벙어리 삼룡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결국은 복수, 불이라는 그 복수를 통해서 드러냈다면 여기 물레방아에서는 뭡니까? 아내의 부도덕한 행동을 가다가 남편이 감옥으로 결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려 나와 가지고 아내에게 물어보죠. 너 나한테 돌아와라라고 했는데 아내가 그것을 거절하자 그러니까 아내를 찌르고 결국 자기도 역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종의 그러니까 그 아내의 부도덕성을 갖다가 혹은 타락상을 갖다가 그 남편이 저지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복수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레방아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탐욕이라든지 물욕 이런 것들을 혹은 유욕 이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뽕 역시 이제 비슷한 거죠. 뽕 같은 경우에는 그 결국 내용이 뭡니까? 경제적 궁핍이 부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편쟁이면서 노름꾼인 김삼보 집안 안에서 그러니까 김삼보가 이제 아편쟁이다 노름꾼이다 보니까 결국 아내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이제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내가 그 뽕 따러 간다는 거죠, 결국. 그 뽕을 따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육체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김동인의 감자의 내용과 좀 유사하죠. 김동인의 감자라는 그 작품에서도 역시 뭡니까?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죠. 비정상적인 부부관계와 비윤리적인 매춘 행위들이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죠. 뽕 역시 그러한 것들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내적 인물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됨으로써 작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궁핍이 결국 부른 현실 문제를 통해서 인물들의 어떤 비도덕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제 어떠한 나도양의 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봤던 그 작가들이 이제 총 4명이 있었죠. 첫 번째 이광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동인, 그 다음에 현진건, 그 다음에 나도양. 물론 이제 어떤 이광수가 가장 제가 비중 있게 좀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이 김동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진건, 나도양은 상대적으로 조금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미비하게 다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분명히 어떤 한국 현대 문학사 안에서의 위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들 가까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이제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듣느라고 좀 수고들 하셨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 다루어봤던 이 작가들은 결국 뭡니까? 우리 한국
근대 문학 중에서도 소설의 초기들 1920년대 작가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빠졌던 작가가 이제 대표적인 작가 염상섭이 있었죠. 이 염상섭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워낙 그 어떤 한국 현대문학사 안에서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 이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 의문한 사항은 여러분들 그 토론방에 후기에 남겨주시고요. 역시 이 수강을 다 하신 후에 토론방에 제가 그 방을 마련해 놓겠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간단한 수강 후기를 남겨주시면 그거를 출결로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